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 공학, After Tax Analysis, 세후 분석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 6, 7년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이제 학생들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교수님이 더 좀 더 높은 표현처럼 들리고, 그러니 특히 대학교 1학년 학생들 경우에 실수로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미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인데, 선생님, 센세가 일본말로는, 뭐 중국말로도 선생, 중국말로 좀 다르죠. 스부, 사부라고 불러야 되는 거지만, 선생님이 교수님보다는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추는 호칭이기는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교수는 직업이에요, 직업. 강사, 교수, 뭐 교육자, 뭐 등등등, 뭐가 됐든, 트레이너, 인스트럭터, 뭐가 됐든 그런 종류의 직업에 가깝습니다. 선생님은 더 높은 표현으로 스승은 내가 무언가를 심적으로 보고 배우는 대상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물론 정말로 그걸 고려해서 나는 널 선생으로 못 부르겠다, 그래서 교수라고만 부르겠다라고 하면 뭐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이제 저도 그랬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강사라고 부르는 외래 교수분들을 이제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를 고민하는데, 그냥 교수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건 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전 대학 교수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학과에 이제 계시는 정규직 트랙, 우리 보통 정규 트랙이라고, 정년 트랙이라고 불리는 이제 교수님들을 말하는 거지만, 풀타임 교수님들을 말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직능으로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뭐 외래 교수님이건 겸임 교수님이건 뭐 상관없어요. 다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교수님 하고 불러도 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강사 시절에는 20대 중반에 다른 학교에 이제 시간 강사하러 이렇게 다닐 때는, 지금으로 치면 외래 교수죠, 직책이.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 그러면 저는 교수가 아니고요, 강사고요, 차라리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좀 주제 넘은 짓이었다 싶고, 학생들이 그냥 헷갈리지 않게 아무렇게나 불러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호칭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냐면, 학원들 같은 경우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공무원 학원 같이 이제 대학생 이상의 연령이 다니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의 선생님들을, 강사분들을 교수님이라고 일컫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드라마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무척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 배경을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면, 교수라는 거는 대학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아는 주위의 교수님들 중에 교수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범위를 더 좁히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제는 대학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인 거잖아요. 공무원 학원이나 이런 곳이
못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내용이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사회적으로 부가가치가 직접적으로 높거나 또 가르치는 내용의 그 짜여진 커리큘럼 퀄리티가 더 좋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냥 정의상 안 맞는다는 것뿐이죠. 정의상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교수라고 부를 이유도 없고 부르는 게 혼란만 가중되지 모든 사람이 이걸 얼음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삼다수 바라고 부르겠어라고 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은 좀 어색하지 않나. 굳이 그러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게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이라고 누군가가 불러주는 것이 오히려 가장 최고의 극찬, 가장 좋은 존중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승의 날이 됐습니다. 제가 스승이라고 불리는 것은 여전히 좀 어색합니다만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어떤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학교에 있을 때 대학교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종류의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기억에 남는 분들에게 한 번씩 연락도 드리시고 혹은 또 기회가 된다면 뭐 선물이 아니라 말로 감사함을 많이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교수 뭐 선생님 호칭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세금을 다루는 챕터인데요. 우선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tax죠, tax. 기본 원리, 펀더멘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아니고 의무인 거죠. 뭐 세금이 좋은 건 아니니까 뭐 누구나 기쁘게 내지는 않을 테니까 의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현대 국가들에 있어서 현대 국가, 근대 국가도 그래요. 거의 고대 국가까지 가야 될 텐데 세금은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구성 요소, 의무, 법령에 해당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나라를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좀 국가 체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 않더라도 개인에게 조금 와닿는 말로 표현한 것이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라고 그 미국 대법관 분이십니다. U.S. Supreme Court Justice인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axes are what we pay for civilized society. 이게 civilized society가 사실은 아주 뭐 긍정적인 뜻으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공동체에 지불하는 의무적 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civilized society, 흔히 말하는 문명사회를 살아가고 싶으면 문명사회가 내 주위에 있기를 바라면 전기가 통하고 수돗물이 나오고 도로가 있고 이런 사회를 원한다면은 거기에 pay,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아마 무슨 그 법적인 해석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확한 맥락은 지금 안 적어놨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을 우리가 그 부과하고 또 내는 데 있어서 조세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Four Canons of Taxation by Adam Smith. 그래서 taxation이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세한다라고 합니다. 누가 세금을 얼마를 낼지를 결정하는 걸 조세라고 해요. 조세. 그래서 원칙, 대원칙 같은 거, 바뀔 수 없는 어떤 그 절대 명제 같은 것들을 보통 can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canon of equality, 공평의 원칙, 평등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좀 공평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평등과 공평이 조금 다른데 공평은 형편을 좀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부담의 비율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anon of Equality를 우리가 공평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Canon of Certainty, 명확의 원칙. 세금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부과되고 집행되는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Canon of Convenience, 내는 사람이 편리하게 낼 수 있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전근대 사회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단일 품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쌀로 내라. 그럼 쌀이 안 나는 동네에는 어떻게 옥수수 만들어서 쌀로 바꿔서 내야 되고 물고기 잡아서 쌀로 바꿔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예, 그러지 않고 내기 쉽게끔 해라. Canon of Convenience 혹은 징수자가 실제로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라부아지에가 아마 그런 직업을 가졌죠. 세금 징수원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고용했습니다. 가서 이제 세금을 받는 그런 일을 해라라는 게 편의의 원칙이고요. 물론 이제 지금 잠깐 나왔지만 나중에 찾아보면 세금 징수원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뭐 돈 받아간다는데 뭐 좋아할 사람 없죠. 그 다음에 경제적 원칙, Canon of Economy.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을 징수해라.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징수하고 또 부과하고 걷어들이고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세 사원칙이고 애덤 스미스 우리가 아는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거 지금까지 이 대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뭐 재미있는 또 생각해 볼 만한 명언들을 몇 개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 이외에 확실한 게 없다. 혹은 좀 맛을 살려서 직역을 하자면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겠나? 죽음과 세금 빼고는 말이야. 뭐 이런 말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 그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그만큼 이게 확고한 불변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변하지 않는 어떤 요소라는 거죠. 두 번째, collecting more taxes than is absolutely necessary is legalized robbery. absolutely necessary,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legalized robbery, 합법화된 강도질에 다름없다. 법으로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게 칼빈 콜리지, 미국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딱 필요한 정도만 걷어야 된다. 이게 미국 공화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고 공화당 쪽. 그러니까 자유경제를 주로 이제 쫓는 사람들이 작은 정부, 더 적은 세금으로 나라가 돌아가야 된다. 나라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정도만 존재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자유롭게 시장에 맡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Here is my principle. Taxes shall be levied according to ability to pay. 내 원칙은 이겁니다. 세금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levied, 부과되어야 합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마 가장 존경받는 링컨 다음으로 대통령이죠. FDR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세금에 대해서 아까 말한 공평의 원칙을 강조를 한 겁니다.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은 좀 많이 내고 많이 내기 어려운 사람은 적게 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명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주요한 지도자들, 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좀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세 사원칙, 의무적 비용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이런 명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금이
많으면 안 된다, 적어야 된다. 그렇지만 꼭 있어야 된다. 근데 꼭 필요한 데 써야 되고 사람들의 형편을 따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나 death and taxes라고 불릴 정도로 확고하게 이 공동체와 사회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제성 분석을 했을 때 이거를 외면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필수적인 세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번 단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권, authority와 누진세 개념을 한번 볼게요. 과세권, authority라는 건 authority가 이제 뭐 권한, 그 권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이 권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제도를 생각을 해보면 정치제도라는 게 결국은 누가 누군가를 다스린다 이런 개념을 쓰잖아요. 근데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뭐냐? 제가 어릴 때 맨날 동화책 읽으면은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스린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 그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 뭐 그 권한의 범위는 다르지만 너 이렇게 해라고 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된 거예요. 돈. 돈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쓰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이크로 컨트롤까지 다 해버리면 너 500원 쓰고 너 600원 쓰고 너 오늘 5,000원짜리 밥 먹고 이렇게까지 하면 나라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굵직굵직굵직한 원칙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나라를 다스린다. 어떤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 국가라는 개념에 있어서 바로 앞에 이제 봤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한 나라를 다스린다. 현대 국가를 다스린다. 운영한다. 라고 했을 때는 authority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권위라는 뜻으로 그냥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의 부과 및 징수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나라에 살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리가 있는 곳을 크게 봤을 때 딱 두 개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예요. 국세와 지방세. 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우리가 아는 게 관세. 요즘 뭐 트럼프 관세 뭐 난리 나죠. 말고 이제 직접세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국세. 그 다음에 국세 중에 간접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게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어디 갔냐? 네. 물건을 살 때마다 10% 붙여 VAT라고 불리는 거. 네. 그게 국세에 해당합니다. 그럼 지방세는 뭔가? 지방자치단체가 거둘 수 있는 건데 제일 대표적인 게 그 동네에 사는 사람한테 걷는 거니까 주민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같은 걸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 기타 담배 피는 학생들은 담배 소비세 같은 것들도 있어요. 네. 등록 면허세, 뭐 레저세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또 뭐 직접세, 간접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직접세 같은 경우는 그 세금의 원천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플러스가 발생을 했을 때 내는 겁니다. 네, 뭐 이거 밑에 나오니까 여기서 짧게 설명하면 어떤 돈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다이렉트로 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원천에다가 내는 겁니다. 발생한 그 상황에다가 내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았어. 소득이 발생했잖아요. 누가 받았어요? 제가 받았죠.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거기에다 돈을 내는 겁니다. 세금을. 기업이 장사를 해서 가게가 돈을 벌었어요. 그럼 가게가 돈을 벌었죠. 그거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게 법인세입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제가 재산이 늘어났죠. 그럼 그 상속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상속세입니다. 이런 걸 다 직접세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간접세는 뭐냐면 가치가 발생을 했는데 부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때마다 직접 돈을 내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너무 번거로워서 그걸 도저히 그렇게는 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요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입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뭐 주세도 있고 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제일 좋은 게 부가가치세.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그 중에 9만 1천 원 정도죠. 그게 부가가치세예요. 10%가 10%가 부가가치세인데 여러분들이 물건값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이미 지불을 해요. 그럼 가게가 그걸 다 모아서 한꺼번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 일부는 매출 중에 물건 가격 중에 일부는 부가가치세니까 그만큼을 모아서 세금으로 한꺼번에 따로 냅니다. 내 법인세, 가게의 이득이 되는 법인세 말고 매출 자체의 일정 퍼센트는 부가가치세로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가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를 가게가 모아서 내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메가커피에 가서 2,000원어치를 먹으면 대략 한 200원 정도, 200원 좀 안 되지만 한 잔에 2,500원이면 250원 가까이가 부가가치세예요. 내가 냈어 이미 메가커피에다. 그걸 모아서 메가커피는 한 달 다 모으면 예를 들어 1,000잔을 팔았다 그러면 250원 1,000잔 모으면은 25만 원이죠. 25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냅니다. 그거 말고 이제 내가 가게에서 뭐 전기 요금 내고 뭐 수도 요금 내고 월세 내고 다 해서 남은 아르바이트 월급 다 주고 남은 뭐 이득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이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법인세는 또 따로 내는 거예요. 그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가커피를 마시면서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을 부가가치세를 따로 이제 걷어서 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내지 않죠.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복잡한 게 생깁니다. 보통 아까 말했지만 평등을 우리가 추구를 한다라고 했는데 과세 원칙 중에 평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공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의 원칙인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더 많이 내.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과세의 조세의 원칙이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한 과세를 내요. 근데 이것도 좀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이 똑같이 있다라고 해도 거기에서 내가 필수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세금 20만 원 냈어. 80만 원 냈어. 그럼 80만 원이 다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야?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삼시세끼는 먹어야 돼.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그러니까 먹는 종류는 다를지라도 집은 있어야 돼.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일하러 가려면 이동수단에 돈을 써야 돼요. 뭐 차를 타건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건. 그걸 다 빼고 남은 이제 가용소득, 실제 소비소득이 차이가 심하게 나요. 그러면 200만 원 번 사람도 세금 10% 내고 300만 원 번 사람도 세금 10% 내고 1,000만 원 번 사람도 세금 10% 낸다 그러면 200만 원 번 사람은 가용소득, 그 소비할 때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엄청나게 줄어요.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세금의 비율이 일정해지면은 가처분 소득 혹은 내가 가용한 소비가용 소득이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럼 이게 공평한 사회냐? 저 사람이 1,000만 원 벌어서 부자가 되고 내가 300만 원 벌어서 돈을 적게 써야 된다. 소비를 적게 해야 된다. 이건 오케이. 근데 소비할 수 있는 비율이라도 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소비할 수 있는 비율을 조금 맞춰줘라. 비례하는 과세가 아니라 조금 더 소득이 높으면 더 세금을 많이 내고 바꿔 말하면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좀 비율적으로도 좀 적게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은 사회 시스템의 혜택을 더 많이 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해서 냈잖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비례해서 냈다는 건 그냥 1,000만 원 벌 때 500만 원 번 사람이 돼서 사회 시스템을 2배 더 썼다는 건데 2배 이상 써요. 500만 원 번 사람에 비해서 1,000만 원 쓴 사람은 사회 시스템의 혜택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경찰이나 소방관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개인들의 재산을 지켜준다라고 할 때 제 재산 500만 원짜리의 재산보다는 1,000만 원, 1억짜리의 재산을 훨씬 많이 지켜줘요. 시간당으로도 그렇고 그 자원 투입량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회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양이나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고 개선되는 노력도 다 어디에 주로 투입된다?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복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만 복지는 반대로 이제 아닌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그 불평등은 또 다른 문제고 소득 자체의 과세의 측면에 있어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이 매겨질 수밖에 없다. 또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세금을 충분히 많이 거두지 않아서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았을 때 누가 더 많이 피해를 보느냐를 따졌을 때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 재산이 더 많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나쁘게 말하면 배째 뭐 우린 난 잃을 거 없어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저 사람들이 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모로 우리가 합리성을 추구하건 비합리성을 추구하건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화가 왔어요. 잠시만. 네. 그래서 소득이 높으면 더 높은 세율을 내야 될 필요성이나 논리를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누진세, 프로그레시브 텍스라고 해요. 이거는 누가 이제 소득이 높으냐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세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접세에는 다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게 약간 결국은 역진세가 돼요. 역진세는 누진세와 달리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는 구조가 됩니다. 왜? 규모의 경제로서 물건을 많이 사면 자꾸 할인해 주죠. 그럼 가격 비율로 따져봤을 때 부가가치세 같은 것도 줄어들어요. 그럼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세율이 낮아지네?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율적으로.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느 게 적정선이냐? 무한정 누진세를 할 거냐? 그것도 당연히 옳은 일은 아닐 거고 단순히 비례과세를 할 거냐? 누진세 없이. 그것도 곤란한 얘기가 될 겁니다. 단순히 비례과세를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약간 역진세의 차별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